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나 속이려고 다 꾸민 거 아니야? 뭐 속고만 살았어.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한번 나를 믿어봐. 여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호주인 써니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입이 마르도록 한국의 대단한 문화를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곧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할 거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써니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큰 규모의 마케팅 회사입니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지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발달은 남다르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 반응을 보고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마케팅 컨셉을 확장시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땐 주로 일본에서 마케팅 반응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유튜버도 많아지고요. 사실상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지요. 한류 문화만 본다면 곧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짐작하신 대로 저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에요. 제가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는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주에서는 아닌 게 많아요. 제가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편의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걸어서 10분 내에 편의점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편의점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데요. 호주에서는 음료수 하나라도 사려면 차를 끌고 30분은 가야 마켓이 나옵니다. 마켓 옆에는 주유소가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차를 10분 정도만 운전해도 주유소 2개는 볼 수 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는 생활 필수품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식재료부터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까지 제가 생각할 땐 완벽한 가게입니다. 가깝지 모든 물건 다 있지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시리얼에 부어 먹을 우유가 없으면 호주에서는 그냥 다음 주장 볼 때까지 우유를 못 먹지만 한국에서는 슬리퍼 신고 쪼르륵 편의점 갔다 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1+1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 시스템을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집 앞 편의점에서 먹을 간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1+1 상품만 골라서 담아온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음식 배달이에요. 저는 한 번도 배달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끔 회사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요. 면이 불어서 온 적도 없고 배달이 안 된 적도 없습니다. 호주은요. 배달하는 곳 자체가 적어요.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피자인데요. 피자 배달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떨 때는 2시간 넘어서 올 때도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과 가게가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호주는 배달 대신 직접 가져옵니다. 작은 매장에서 포장해 온다는 거죠.
매장은 작아서 먹을 자리가 없는 거고요. 한국처럼 신속 정확한 배달은 호주에 없거든요. 저는 금요일 퇴근 후 남자친구와 집에서 치킨 배달을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배송 기사님한테 치킨을 받을 때 음식이 따뜻한 상태로 온 적이 많았어요. 치킨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제대로 쉬고 있는 느낌이 나요. 한국의 장점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집 앞에 바로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버스가 안 오는 곳이 있냐고 그러실 거죠. 호주 영화에서 보면 고등학생만 돼도 운전하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버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집 앞에 나가면 버스가 바로 있고 지하철이 바로 있는 이런 최적화된 곳이 세계에 많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과 일본 정도만 있을 거예요. 호주처럼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한국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각자 집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서울에서는 자가용 운전이 더 느릴 정도예요. 지하철은 사람은 많지만 적어도 제가 회사에 늦지 않게 해줍니다. 시드니의 지하철은 음습하고 어둑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바캉스 가도 될 정도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요.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게 택배라고 해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회사에서 종종 협력업체에 중요한 문서와 상품을 보내서 검수를 해달라고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땐 킥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직접 운전해서 갖다 줬어야 하는데요. 한국의 킥 서비스는 오토바이가 와서 바로 배송을 해줍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즉시 배달해주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킥 배달은 물론이고 일반 택배 배달도 최상급입니다. 웬만해선 다음날 오고요. 최근에는 새벽 배송하는 곳도 많아졌어요. 호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진짜 영리한 민족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호주 본사에 일을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회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팠어요. 식은 땀이 엄청 났고 정신도 혼미해졌어요. 회사 사람들은 구급차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보냈죠. 그리고 맹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 꽉 되지 않아 퇴원을 했었죠. 호주 의료비가 비싼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제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도 그때 구급차를 이용한 것, 몇 가지 검사를 마친 것, 맹장 수술한 것, 입원한 것, 그동안 계속 의사의 검진을 받은 것 등등 이것저것 해서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저희 6개월치 월급이 한 방에 날아간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걸요. 그런데 한국은 아픈 사람에게 정말 큰 혜택을 주는 곳이랍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일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배가 많이 아프다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냥 배탈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낮에 데이트를 하면서 매운 쭈꾸미 볶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탈이라고만 여겼죠. 30분 지나서 남자친구가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상태가 걱정도 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고 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 돈 걱정도 동시에 되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뭐 하냐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저렇게 아파하니 일단 낫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 집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저도 서둘러서 남자친구가 간 응급실로 갔습니다. 야간 응급시간에 당직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진정제를 투여한 후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했어요. 남자친구는 담낭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수술이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료비 걱정하는 거 알게 된 걸까요? 남자친구는 실비보험이 있었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남자친구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는데 의료비를 내라고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의료비 영수증을 받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의료비용 자체는 150만 원 수준인데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3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그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래요. 그 30만 원마저 실비보험 처리되는 데다 입원비 보험 특약인지 뭔지 있어서 되려 보험사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저보고 고생했다며 20만 원을 주는 거 있죠. 이것이 한국입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호주도 못하는 겁니다. 호주가 경제대국이고 모전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데요. 세계 1위 국가와 살기 좋은 나라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는 호주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호주 가서 살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침을 가했죠. 가서 우유 먹고 싶은데 일주일 참을 수 있냐고 했고 주유만 땅으로 하지 않으면 주유소가 없어서 길에서 차가 멈춘 채 하루 이틀 지낼 각오가 되어 있냐고 말이죠. 또 치킨이 다 식어서 와도 용서가 되는지 처방전 하나 받으러 가는데 20만 원씩 낼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은 뻔하거든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호주에 간 한국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사람 엄청 많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숙고 끝에 한국의 편리함과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깨닫고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제 그는 써니 씨와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높은 생활 표준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써니 씨가 느끼고 경험한 한국이 제공하는 삶의 질입니다. 호주 미녀가 감동받은 사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고, 이제 그녀는 여기서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홍등가 뒷골목 여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안.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원해 일본까지 건너온 그녀의 인생은 꼬여버렸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명의 한국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늘 그렇듯 그도 별다를 바 없이 자신의 몸을 탐하는 남자일 거라 여겼던 비앙타 망설임 없이 그의 침대로 끼어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비비안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루마니아 출신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비비안이 아니지만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상을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지만 남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지만 어릴 땐 저 같은 여자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홍등가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주던 여자였으니까요. 저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10대 소녀나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적은 돈만 받고 잠자리를 해주거나 때로는 잘꽃과 저녁 식사만 제공해주면 몸을 내어줄 정도였죠. 그런 시기에 태어난 저 같은 여자아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친 과로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와 외할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침이 되고 나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늘 항상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애정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15살 때 만난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배나 많았지만 배고파하는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모나 할머니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고 남자는 저에게 일본으로 떠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루마니아보다 훨씬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임금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더 이상 밤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를 유혹했죠. 철이 없던 저는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이 남자에게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일본에 밀입국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본 국경을 넘는 순간 제 남자친구는 돌변했습니다. 저의 신분증과 여권을 뺏은 남자친구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한다면서 절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끌고 간 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훌쩍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몇 여자들의 얼굴에 멍이 든 흔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친과 다른 남자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모르는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줘야 했고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일본은 몸을 파는 것이 암암리에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죠.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무리 몸을 파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도 해도 미성년자를 허용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어리고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자들을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주들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순진한 여자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외국으로 떠나자는 말로 유혹해서 데려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밤거리 저는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하며 뛰쳐나갔고 포주에게 머리채를 잡혀 맞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주먹질이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한참 웅크리고 있던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먹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저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포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비켜서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저의 손을 잡더니 뛰라고 소리쳤어요. 얼떨결에 남자의 손을 잡고 뛰게 된 저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남자는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쳐서 한껏 쌓아진 상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상자 더미 때문에 포주가 쓰러진 틈을 타 저희는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는 이제 멈춰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난생 처음으로 보는 밝고 건전한 분위기에 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남자의 얼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양인 남자더군요. 남자는 포주에게 뭐라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일본어는 손님들로부터 배운 짧은 문장 정도만 알아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영어로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했고 서툰 문장으로 영어도 별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겁하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이면 분명 신분을 확인할 텐데 만약 불법 체류 중인 걸 들킨다면 저는 당장 본국으로 추방될 터였습니다. 비참한 꼴로 추방되어 돌아온 저를 보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뭐라고 할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 제가 몸을 판 사실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한테 절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저의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소매점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구매한 뒤 저를 호텔로 데려가 정성껏 처치해줬습니다. 그 호텔은 남자가 묵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치를 끝낸 후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보는군요. 저는 남자의 표정을 보고 이 남자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구해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침대로 가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제가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기겁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천천히 자기 여기 안 있을 거고 아침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자가 저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걱정 없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호텔방에서 자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남자가 방문을 열고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눈을 뜨자 남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시킨 건지 남자가 저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눈을 비비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24시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남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시켜준 식사 서비스를 먹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간혹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남자는 노트북을 가져와 웹사이트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정수라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었고 몇 년간 유학 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걷다가 실수로 홍등가로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라 저를 구할 운명이라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는 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그도 몸을 파는 내가 안 좋게 보이는 걸까요? 이 남자가 저를 경멸의 호텔에서 내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는 저를 경멸하기보단 저를 데려온 전남친이자 포주를 더 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쉼터에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혹은 범죄자로부터 저같이 몹쓸 짓을 당한 여자들이 쉬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 과정이 없는 불법 체류자 여성들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방될 걱정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한 번만 믿어줘. 선량하고 믿음직한 그의 눈빛은 신뢰가 갔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중년의 푸근한 표정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저를 착취한 남자들의 인상, 차기와 이름 등을 말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 호주 일당이 체포되면서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인신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의 여성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고 또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성산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에서는 어린 10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협조한 경우 임시 허가증을 얻을 수 있었고 저같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운이 좋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없고 몇 년 이상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정수라는 남자를 그 뒤에도 몇 번 만났지만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는 앞으로 저의 새 인생을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말은 지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발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 남편처럼 제 과거를 감싸 안아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업 교육을 받고 취직한 곳에서 만난 남자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외롭게 살던 남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안아주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안아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정수를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